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ing on. Boy, you know you're all I want. Keep saying that I hate it, but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IWC, 모델은 PP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IWC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IWC 시계를 구매 후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과 취향을 제외하고 IWC라는 브랜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모든 시계 브랜드 사장들에게 투표권을 하나씩 줘요. 마이크로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브랜드를 세상에서 삭제할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사라질까요? 높은 확률로 거의 확실하게 롤렉스가 사라지겠죠? 이건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롤렉스를 제외하고 그 다음 사라질 브랜드가 뭘까요? 후보로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오메가, 까르띠에 등 쟁쟁한 브랜드가 많지만 저는 IWC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브랜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코닉, 그러니까 타 브랜드에서 대체할 수 없는 모델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IWC가 사라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위로 열려요. 라인업이 엄청 다양한 편은 아닌데 IWC 정도의 인지도와 무게감 그리고 접근성을 지닌 브랜드면서 600만원대로 포르투피노 정도의 디자인과 밸런스를 가진 드레스워치를 찾을 수 있나요? 700만원대로 마크 18 정도의 헤리티지를 갖춘 파일럿 워치를 대체할 모델이 존재하나요? 또 1000만원대로 포르투기저 정도의 얼굴을 가진 드레스워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형은 조금 아쉽지만 젠타옹의 피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첫째 로얄오크, 둘째 노틸러스에 이어 셋째 인제니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IWC는 시계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IWC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매우 큰 공백이 생길 것이고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환호할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도 대체하기 어려운 위대한 브랜드 맞습니다. IWC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전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럭셔리급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루이비통 그룹에는 태그 호이어를 글로벌 브랜드로 탈바꿈시키고 블랑팡의 과거를 세탁해서 스와치 그룹에 비싼 가격에 팔고 위블로라는 명품 브랜드를 갑툭튀한 장클로드 비버가 있어요. 반면에 IWC가 속한 리치몬드 그룹에는 조지 컨이 있습니다. 현재는 브라이틀링의 CEO이면서 브라이틀링의 날개를 찢고 대중화를 이끌었고 한층 더 높은 럭셔리 시계로 변모시킨 조지 컨의 운전 방식을 싫어하시는 애호가분들도 계시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조지 컨이 CEO로 부임한 이후부터 브라이틀링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지 컨이 브라이틀링 CEO 이전에 IWC 사장으로 10년간 부임하면서 매출을 10배나 상승시킨 괴물같은 사람이에요. IWC 역시 조지 컨의 부임 이후 조금씩 대중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변해왔습니다. 시계를 처음 손에 올렸을 때 와, 참 거대하다. 제가 만나봤었던 그 어떤 시계보다도 커요. 44.2mm 파네라이 갓삼삼에 필적하는 사이즈입니다. 거기다 완전한 드레스워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느껴져요. 보통 베젤의 두께로 다이얼의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의 베젤은 정말 독특하게도 오목합니다. 푹 들어간 오목한 베젤과 툭 올라온 볼록한 글래스가 다이얼의 사이즈를 온전히 체감하게 만들어요. 제 손목 둘레가 17cm로 이것을 착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최소한 19cm 정도는 돼야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여해주신 구독자님의 손목 둘레 역시 엄청 두꺼워요. 크기가 굉장히 크고 소재가 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겁습니다. 무게는 161.5g으로 일반적인 다이버워치 혹은 무거운 스포츠워치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묵직한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무게고 보통 시계 케이스의 무게중심이 낮고 시계 전체의 무게감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포함하여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160g의 다이버워치 혹은 스포츠워치는 그리 무거운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계 헤드만 거의 150g이 넘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무겁습니다. 손이 가고 시계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계가 가면 손이 따라가요. 제가 손목 위에 올려본 시계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모델이 세이코의 마린마스터였는데 이것이 그 불편함을 뛰어넘었습니다.
두께는 14.9mm로 수치상으로는 무시무시하게 두껍습니다만 이 작은 물체 안에 386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날짜, 요일, 월, 연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퍼페추얼 문페이지, 7일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가졌고 2499년까지 조정이 필요 없는 완벽한 달력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14.9mm는 오히려 얇아. 다이얼 안쪽에 마감은 훌륭한 편입니다.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핸즈나 인덱스, 폰트의 퀄리티들이 저의 변태적인 마감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건 홈페이지의 심심한 디테일과 그보다 조금 더 아쉬운 건 썬네일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가진 모델들은 그것들만이 가진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바샤론 콘스탄틴 오버시즈의 독특한 색감의 썬네일, 브레게 마린의 기요쉐, 쇼파드의 알파이니글, 파텍 필립의 월드타임, 롤렉스의 썬네일마저 일반적인 썬네일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PPC의 썬네일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범하고 일반적인 썬네일가 발려있어요. IWC에서 PPC의 상징성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PPC만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한 썬네일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레드골드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로즈골드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옐로우골드는 최근에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색감을 가진 골드라고 생각해요. 시계는 스틸이다라는 저의 확고한 고정관념. 절대로 제가 골드 모델을 구매할 재력이 안 돼서 그런 거 맞습니다. 골드로 제작된 시계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골드가 어울리는 모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는 구매 리스트에서 금통류는 아예 제외합니다만 이것의 실물을 영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왜 골드를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스틸이 주지 못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틸에 아무리 화려한 세공이 들어간다 한들, 아무리 다이나믹한 다이얼이 올라간다 한들 골드가 주는 이 부티를 따라갈 수 없어요. 무브먼트는 트윈 배럴과 순금 로터를 가진 칼리버 52615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날짜, 요일, 월, 디스플레이, 연도, 문페이지, 7일간의 파워 리저브, 2499년까지 시간 조정이 필요 없어요. 엉덩이의 마감은 훌륭하고 모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무브먼트에서는 이 모델이 가진 고가의 가격대와 IWC의 브랜드 레벨에서 오는 한계가 동시에 느껴져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죠.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의 엉덩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IWC는 가진 게 정말 많습니다. 마크 19와 인제니어 후속 모델이 엄청나게 기다려지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